길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거리 나이덕 이쯤이면 될까? 아니야 아직 멀었어. 멀어지려면 한참 멀었어. 이따금 염주 생각을 해봐. 한 줄에 꿰어 있어도 다른 빛으로 빛나는 염주알과 염주알, 그 까마득한 거리를 말이야. 알알이 흩어버린다 해도 여전히 너와 나, 모감주 나무 열매인 것을. 나이덕의 시 거리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역시도 나주에 처음 왔어요. 제가 아는 나주는 곰탕 빼고는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의 고향이라는, 이게 뭐 와할 일이에요? 그거 두 개밖에 알지를 못하고 나주역에 내렸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서 여기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일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왔는데요. 제가 나주까지 와서 공개 방송을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나시성을 가지신 시인께서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고요. 앞에 방송에 이어서 다 광주에서 또 오셨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 옆에 조선대 문창과에서 시를 강의하고 계시는 나이덕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앉을게요. 저 앉아도 되죠? 제가 목소리가 원래도 후진데 지금 약간 마탱이가 가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도 뭐 메르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고 지금 제가 뭐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쁜 책을 들고 있어요. 꼭 사세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나이덕 씨는 다 거의 아시죠? 아시니까 오셨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프로필 읽는 건데, 지금 조선대 문창과 교수님이시고 우리나라의 유수의 문학상들은 많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그녀에게라는 제목의 시선집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데뷔 26년 맞죠? 예, 데뷔하신 지 조금 있으면 30년이 되시는 어른이신데 첫 책을 내셨고, 제목이 그녀에게. 그녀에게가 되게 쉬운데 어려운 제목이죠. 제일 어렵지 않아요? 그녀를 알까요, 우리가? 그녀가 저는 되게 알아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부제가 있어요. 두려움에 대하여, 통증에 대하여, 그러나 사랑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책이고, 이 책 제가 책 장사 좀만 할게요, 언니. 여기는 시가 모두 지금까지 발표하셨던 시들 중에서 직접 자선하신 시 60편이 들어있고요. 좋아하시는 화가 선생님들의 작품 64점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제 꼴보기 싫은 제 목소리는 그만 듣도록 하고, 어떻게 이런 책을 또 내게 되셨는지 길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전에 시선집을 내자는 제안을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써온 시 중에 선집이라고 가려 뽑을 만한 게 그렇게 있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제안에 응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술 전문 출판사인 예경에서 다른 책 제안이 왔어요. 근데 그 책은 내가 못하겠지만 그림이 들어있는 시선집을는 한 권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미국의 마크 스트랜드라는 굉장히 좋은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그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화가일 텐데 아주 미국적인 그 우울한 현대인의 표상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그린 화가죠. 근데 그 호퍼의 그림에 그 굉장히 시적인 산문을 짧게 붙여서 낸 책이 있어요. 빈방의 빛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시인이 그림을 읽고 또 그림이 또 시에 어떤 다른 어떤 이미지를 제공하고 그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했는데 마침 예경하고 그런 얘기가 돼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제 시의 어떤 내면 풍경과 이렇게 비슷한 그림들을 이렇게 핀터레스트라든가 또는 제가 외국에서 짬짬이 이렇게 사서 모은 화집들 이런 데서 이제 골랐고요. 근데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림을 많이 넣으면.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차라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외국 화가들한테 연락을 하면 같은 여성들은 우정으로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그림의 어떤 톤을 가진 화가들은 분명히 그럴 거다. 그래서 제 영역 시들을 파일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이고 영어로 쓰셨죠? 예.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아니에요. 네. 제가 직접 쓰지도 않았고요. 편집자가 썼고 그래서 당신의 그림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이렇게 같이 묶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우정으로 써주도록 허락해달라. 이런데 굉장히 흔쾌하게 거의 대부분의 화가가 그림을 직접 사진을 찍어서 그 원본 파일을 보내주고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제가 어떤 여자로서 50년 살아오면서 그 어떤 시간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일반적인 선집보다는 여성성을 주제로 한 시들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여성 시인으로 살아온 그 시간을 좀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또 저랑 비슷하게 한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에게 힘내라는 뭔가 인사, 괜찮다는 뭔가 이렇게 위로 뭐 이런 걸 건네주고 싶었고 그런데 그래서 제목도 그녀에게라고 했고요. 그렇다고 물론 그가 보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가 그녀에게 줄 수도 있는 책이고 또 남성 중에는 또 여자 못지않게 마음에 그녀를 하나씩 다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생물학적 성을 가르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얼굴도 모르는 타국의 화가들이 이렇게 장르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우정을 보여서 나오게 된 책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프롤로그라고 하죠. 작가가 이 책을 내면서 이제 펴내는 말 같은 글이 있는데 저 이 부분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요 부분이 아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예. 프롤로그 제목은 누슈 여자의 말 이런데 누슈에 대한 설명도 조금 이따 해주시고. 예. 네. 여성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이렌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일이다는 생각이 든다. 사이렌의 노래는 사람들을 유혹해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지레 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고 한 줌의 밀랍으로 귀를 막은 오디세우스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사랑을 잃고 목소리마저 잃은 사이렌. 카프카가 사이렌의 침묵이라는 짧은 글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녀들의 고개 돌림, 깊은 호흡, 눈물이 가득 찬 눈, 반쯤 열린 입을 제대로 보았다면 그녀들의 침묵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는 사이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발음을 제가 좀 잘 못해요. 누슈. 누슈가 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요 책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되게 묘한 게 있어요. 언니 누슈가 뭐예요? 누슈. 누슈라는 게 한자로 말하면 그 여자 할 때 여하고 글 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서를 중국식 발음을 하면 누슈가 되는 것이죠. 근데 누슈와 연관된 뭐 책 있고 그것을 영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설화와 비밀의 부채라고 하는 리사 시라는 중국 사람이 쓴 원작 소설을 영화화했고요.
그 영화의 그 주연이 전지현 씨였죠. 예, 그러기도 하고. 전지현만 기억해요. 이러면 누슈와 전지현만 기억하고 가실 예.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누슈 저는 그거는 못 봤는데 누슈 여성의 말인가 뭐 이런 그 다큐멘터리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후낭성에서 1000년 넘게 내려온 그 여성들의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남성들의 언어가 아니라 예전에는 여성들이 글을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자 문화권일 때 글을 못 배우게 하고 그래서 한글이 옛날에는 업문으로 여성의 언어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채에다 이렇게 기호, 점이나 선 또는 뭐 어떤 기호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림 문자에 가까운데 그런 부채에 그리거나 아니면 손수건 이런 데 수를 놓아서 여성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심경을 표현하던 그런 언어였어요. 근데 그게 2004년. 예, 2004년에 누슈를 알고 있는 중국의 여인 할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서 사라진 글자가 됐고, 근데 저는 이 여성성에 관한 시선집을 내면서 어쩌면 이런 나의 시도 다른 여성들에게 어떤 누슈와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자가 어렵잖아요. 저도 여자지만 여자 어렵거든요. 근데 남자한테 여자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여성에 대한 이해, 여성에 대한 공부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특히 들어요. 남자들한테. 근데 이 책에 지금 저는 워낙 그림을 좀 제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보기도 하다가 읽기도 하다가 이 두 가지 읽기와 보기라는 작업을 동시에 했었던 거였는데 특히 이제 이 책 안에 보시면 이제 제가 책 약간 또 자꾸 책장사 모드가 되고 마는데 지지 밀스 뭐 엘리너 레이 뭐 카렌 달링처럼 우리 한국에 나쁜 게 뭐냐면 누가 좋다면 다 그거만 마티스가 다 막 냉장고에 있잖아요. 막 냉장고 문형 그래. 난 세상에 제일 싫은데 그런 거. 근데 언니 남이 한 거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지지 밀스라는 화가는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제가 제 책을 낼 때 저런 화가들의 작품을 표지로 해야지. 그런데 감히 엄두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몸의 한 편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갖다 쓰는 일이 너무 쉬운데 외국은 매니저먼트 사업이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려면 거쳐야 될 단계가 되게 많고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 한 컷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막 뭐 아트북스 이런 데서 나오는 책들 보시잖아요. 거기 이렇게 그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실리는 것 같지만 다 몇십만씩 주고 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왜 돈을 줘 이러지만 미국은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 시작 부분에 나 당신의 그림을 좀 쓰고 싶다라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됐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펠릭스 발로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표지로 썼었어요. 예, 썼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발로통은 그래도 그나마 유명해져서 이제 됐는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중앙일보에 우리 준봉 선생님께서 되게 의미심장한 제목으로 기사를 쓰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신문 기자의 기사 제목이 나이덕 시선집의 그림 거저준 해외 여성 화가들 왜? 이거예요. 그 제목 너무 이상해요. 이게 신문 중앙일보 기자가 쓴 제목인데 이 거저라는 의미가 사실 저한테 되게 크게 왔어요. 저는 돈을 작가한테 이렇게 인세를 준 적보다 화가 바깥으로 이제 저작권료를 낸 적이 더 많았던 적도 거꾸로 있었어요. 되게 힘든 일이고 그런데 또 외국의 그 여성 화가들이 뭐 편지를 보냈을 때 답장도 보내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제 시에 깊이 공감했고 뭐 영감을 얻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사용 허락을 요청한 그림 이외에도 굉장히 자기 새로 찍어서 다른 그림들도 쓰라고 하면서 줬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책이 나오자마자 또 그림을 줬던 그녀들에게 다 친필로 메일 아니고 친필로? 예, 그래서 편지를 세상에. 안에다 껴서 또 보냈거든요. 언니 답장은 안 왔어요? 답장도 한 분한테는 왔대요. 카렌 달린가 왔었고, 그리고
여기 그 실린 화가 중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림도 가끔 있는데요. 그 중에 좀 특이할 만한 화가가 파울라 모도존 베커라고 하는 화가예요. 이 사람은 릴케 시대에 그 릴케의 아내가 클라라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릴케 전집에 보면 보리프스베데 그가 옛날에 독일의 그 화가들이 모여 살던 예술 공동체거든요. 거기에 릴케가 얼마간 있었죠. 아내와. 그때 아내 클라라와 제일 친했던 친구가 바로 이 모도존 베커거든요. 그런데 그 모도존 베커의 그림들이 여기 이제 특히 어머니, 아이 이야기가 있는 오브에 주로 있는데요. 그 모도존 베커의 삶 자체가 굉장히 그 오토존 베커 남편 그늘에서 약간은 좀 여성의 독자성 같은 것을 화가로서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도시로 갔다가 다시 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산육증으로 3주 후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릴케 저는 이제 이 화가를 알게 되고 나서 다시 찾아봤더니 릴케 시 중에서 그 모도존 베커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꽤 긴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를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시니까 릴케의 그 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저는 책을 꼼꼼하게 읽어서 이렇게 화가 얘기를 이렇게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다시 발음하라고 그러면 그 화가 이름 발음 못해요. 이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파울라 모도존 베커인데 그 외분 되게 많잖아요 여기 지금. 예, 그렇죠. 근데 파울라라는 그녀의 삶이 굉장히 극적이거든요. 그래서 파울라라는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완성해서 개봉할 거라고 해서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혹시 그 협업을 했던 그 화가들이 자기 그림이 언니의 그 시와 어떻게 실리는지 보여달라고 한 예는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요구한 적은? 같이 실리는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영역된 시도 네. 있고 영역 안 된 시도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미국에서 출간됐던 2권의 시집을 일단 보냈었죠. 네. 왜냐하면 저도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을 제가 낸 적이 있는데 그 책의 표지를 티마이텔이라는 독일의 화가의 작품을 썼어요. 근데 티마이텔은 제가 되게 좋아하던 화가였는데 비싼 정도가 애지간한 거면 억 단위를 넘어서 도저히 이렇게 가질 수도 없고 근데 한국에서 전시를 딱 한 번 했어요. 학고제에서 했는데 저 구퉁어리 A4만한 사이즈의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그냥 이러고 나왔어요. 정말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황현사 선생님 책을 막 편집하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 그림이 떠오른 거예요. 여기 대머리인 것도 약간 닮았고 뭐 할아버지인 것도 닮았고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 국제적인 화가한테 알아봤더니 한국에서 저작권 이제 대리해 주는 데가 있었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표지에 한국어로 올린 그 자기의 그림이 어떻게 올려졌는지를 자기한테 보여주고 컨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컨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바로 티마이텔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한국의 유명 평론가의 책에 자기의 그림이 실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다. 마음대로 쓰셔라.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이렇게 발로 뛰면 뭘 주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책으로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는 미술관에 잘 안 가는 거. 미술관에는 화가나 화가 관련된 분들만 아니면 애기들 전용 전시 때 엄마가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나쁜 거고 데이트하러도 미술관에 많이 가시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전초로 이 책 안에 이름도 기괴해서 못 외우는 그런 분들 많이 알아놨다가 이 사람은 내 취향, 이 사람은 내 취향 아니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저장을 해두시면 그림 보는 눈이 되게 확장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잠깐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사변적인 얘기를 했었고 이 책 안에 실려 있는 시들이 되게 유명한 시들이 되게 많아요. 사적인 얘기를 살짝 하자면 2년 전에 제가 언니랑 같이 룸메이트를 해서 한중대 작가대회라고 이렇게 작가들 대회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시를 낭독했을 때는 무반응이었는데 언니가 반응했을 때는 중국 시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 안 나는데. 언니 박수 치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뭐 시가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런데 번역을 해도 되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말이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취의 어느 한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읽어주세요. 한 편 정도. 여기 오신 분들의 집중력이 지금 되게 좋아요, 언니. 네, 어떤 시를? 지금 창밖에 네. 밤하늘이 꼭 어울릴 것 같은 푸른 밤 읽어드릴게요. 푸른 밤,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내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의 꽃들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너무 시요? 이 시 되게 많이 베꼈었어요. 네. 베끼는 거 요새 약간 예민한 시절이긴 하지만 예, 연애 네. 편지 같은 거 쓸 때 너에게로 향한 것이었다 막 이런 거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되게 얘기 네. 좀 해주세요. 그래서 흔히 이제 강연이나 행사에 가면 대표작이 뭐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대표작은 아직 없다. 그냥 앞으로 쓸 건데 영영 쓰여지지 않을 한 편의 대표작을 위해서 끊임없는 실패작을 쓰다가 가는 게 작가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이렇게 뭐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좀 이렇게 SNS나 이런 데 보면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시가.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달라져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시와 관계돼서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강의를 하다가 그 이 시를 읽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질문이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건데 왜 치욕이라는 말이 들어가냐. 고등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네, 중학생이. 중학생이? 그래서 중학생이 그러면서 사랑과 치욕이 동전의 양면 같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몇 살쯤 돼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 큰 중학생이. 그래서 제가 10대에도 자기를 정말 던져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60, 70이 돼도 그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를 내어주면서 제대로 된 사랑을 못 해본 그 아까 오동네 여사 같이 그 남편 같이 그런 경우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의가 끝나고 또 다른 여학생이 저한테로 걸어와서 선생님 저는 치욕을 아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저를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생을 꼭 안아주면서 너의 사랑을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시를 읽으면 그 중학생이 자꾸 떠올라요. 아니 저한테 치욕이 뭐냐고 하면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딱이 맞아가지고 안경 떨어졌는데 저걸 주술까 말까 할 때 되게 치욕스러운 거예요. 내 뺨따기가 돌아갔을 때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였는데 수준이 높네요 얘는. 네. 예. 그 학생들 얘기를 하셨지만 네. 아이들의 데모세요. 제가 조선대에 한번 간 적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옆에 있듯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이걸 먹나 쟤는 이걸 먹나 되게 잘 챙기시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사를 한 7년 했었고요. 이제 광주에 오게 된 것은 지금 2001년이니까 한 15년째 살고 있죠. 아이들 안 지겨워요? 저기 매해 바뀌고 그리고 매해 새 거가 들어오니까 아니 그러기도 하고 우리 아이도 굉장히 착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까. 근데 아마도 이 시대에 그래도 문예창 작가 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가치관과 속도와 뭐 관심을 갖고 사는 아이들 같고요. 그래서 너무 그 애들이 어떨 땐 짠하고 어떨 땐 너무 예쁘고 또 아이들의 어떤 이렇게
갑자기 막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제대로 써야겠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발전하는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나이 때는 뭘 열심히 해도 그 변화나 결과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그렇게 20대는 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 통해서 직접 느끼기도 하고요. 예. 그 문창과 교수님이신데 글을 쓰러 들어오는 아이들이 1학년에 입학한 3월, 저도 문창과를 나왔는데 그 3월이 내 인생의 가장 암담한 3월이었어요. 왜냐하면 읽는 책은 너무 잘 썼잖아요. 보는 눈은 있는데 내 건 후진 거야. 그 간극이 너무 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교복을 막 벗은 아이가 3월에 딱 입학했을 때 선생님은 언니는 그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시는지 3월에 네. 1학년 아이들에게. 근데 일단은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 전에 나는 왜 쓰는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일단 얻고 그래서 문학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사람이 작가가 돼야 된다. 저는 사실 문예창작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모든 졸업생이 작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럴 만한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글을 써서 작가가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동시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수업의 방향이 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글을 써서 빨리 등단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과 기술을 가르치는 게 문예창작가가 아니라 작가가 되든 아니면 아주 고급 독자가 돼서 자기의 다른 분야 일을 하면 살아가든지 사물을 바라보는 법 또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법 그리고 말을 다루는 어떤 감각 이런 것들 또 어떤 생각을 새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사실은 그런 잠재적인 창의성과 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자존을 지키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세태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문창과에서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능적인 교육을 지금도 문창과지만 그런 걸 좀 되도록이면 이렇게 너무 늦게 하고 그리고 둘째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쉽고 어려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독서가 너무 이제 그건 아마도 중고등학교 교육과 연관되어 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원 다니고 뭐 하느라고 독서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읽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 문창과 1학년 3월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의 연령대가 정말 다양해요. 근데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문창과 나온 것도 아니고 나 다른 일 하는데 글 과연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 문창과 나와서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잘 써요. 근데 쓸 내용이 빈약해. 저는 면접 볼 때 애들이 뭘 내면 그래도 읽을 만한 건 문창과 출신들인데 너무 뭐가 없어. 그래서 뽑기가 되게 애매한 뭐 이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글을 잘 쓴다는 거는 두고두고 유용한 가치가 있죠, 언니. 그렇죠. 자기 생각을 전개하고 그리고 하여튼 비평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할 때도 굉장히 그 좋은 그 기초가 되니까요. 그 이번 책과 맞물려서 종합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읽는다는 일, 쓴다는 일, 본다는 일, 언니에게는 어떤 일인가? 네.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아까 릴케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가방에 많이 넣고 다니던 책 중에 말테의 수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삼중당 문고로 읽었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뭐 이렇게 전집이 번역돼 있지도 않았고 우리 세대는 삼중당 문고예요. 그래서 그 장정일 시 중에 삼중당 문고라는 긴 시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거의 우리 세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읽고 어디 가서 놀았는지 그게 아주 잘 나타나는 재미있는 시인데 말태의 숙이 그 삼중당 문고 그 책을 늘 갖고 다니면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말태가 자주 중얼거리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창과든 뭐 국문과든 문학을 하려는 사람들이 보통은 문학적인 표현이나 기술을 익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다른 사람은 주목하지 않는데 그것을 유독 그 사람만 발견해내잖아요. 그리고 또 뭘 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깊게 오래 그리고 다면적으로 보는 거 그것만이 이제 그 사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제대로 해야만 언어적인 표현은 이미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쓰려고 하니까 표현이 빈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물을 본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본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시각 이외에도 여러 감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감각들을 다 총동원해서 사물을 만나는 거 그래야만 그것이 내 글 속으로 들어오더라도 살아 숨쉬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쓴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이제 그렇게 제대로 본다면 저절로 써지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쓰는 시간에 어떤 절대량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계속 쓰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문장의 근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흔히 이제 처음부터 너무 멋있는 문장을 쓰려고 하다 보면 끝까지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면서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완성된 한 편의 시로 나오기까지 시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치는지 아마 잘 상상하지 못하실 건데 그런 점에서 쓴다는 것은 단시일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시는 반드시 펜으로 쓰거든요. 산문이나 논문은 그대로 컴퓨터에서 시작을 하는데 시만은 뭔가 손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잉크로 써야 되는데 마치 내 책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물질적 촉감 이런 것도 되게 시를 쓸 때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를 어느 정도 한 7, 8번은 고치고 옮겨줬고 고치고 옮겨줬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쳐서 출력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고치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읽는 것과 보는 것과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어느 하나도 빠지면 이제 트라이앵글이 이제 깨지는 거죠. 예. 제가 보는 거는 왜 얘기냐면 그때 같이 여행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언니의 얼굴에 한 요만한 하여튼 엄청나게 큰 카메라를 갖고 와서 엄청나게 찍어대는데 웃긴 거를 잘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누구 콧구멍에 뭐 털만 삐져나온 거 예컨대.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포착하는 게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시인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같은 방을 썼으니까 언니가 여기 갖고 온 커피를 내려서 호텔에서 보면서 언니가 그날 찍은 사진을 보는데 연락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풍경을 찍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 아름다운 여자를 찍고 이러는데 되게 웃긴 걸 포착을 되게 잘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마 나중에 책으로 낼 거예요. 그때 한번 경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이덕 시인한테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2분만 해주세요. 질문하면 저도 지금 알았는데 이거 준대요. 10대 안녕 이거 준대요. 이거 2명 준대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별로 이 책이 안 갖고 싶은가 봐요. 괜히 질문하라고 그랬나 봐. 없으면 그냥 제가 해요? 없으면 말고 그러면. 곧 미국 가시잖아요. 예. 네, 그날 뭐 앞으로의 뭐 이런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올방학은 어떻게 보내실 건지. 네, 이제 일주일 후에 떠나는데요.
북21에서 세계문학기행이라는 시리즈를 지금 기획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나 그 공간을 찾아가는, 이거 이제 장점이 뭐냐면 여행 경비를 출판사에서 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2권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첫 책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그거 가지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한 20일 정도 이제 미국에 가서 뉴욕, 그다음 보스턴, 콩코드 이런 쪽을 이제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콩코드가 되게 작은 마을인데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어요. 다른 대도시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그러니까 뭐 렌트해서 다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소로우가 살았던 당시에 소로우처럼 매일 걸어서 그 호수와 습과 습지를 걸어 다니면서 그의 어떤 보폭을 좀 느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동안 저도 하여튼 너무 2, 3년 정신없이 보내고 학교 일도 너무 바쁘고 그래서 몸도 굉장히 안 좋고 마음도 이렇게 그 말들이 돌아온 시간 작년 초에 내고,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숨을 돌리면서 좀 자기 세계를 다시 이렇게 그 좀 방향을 모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허겁지겁 또 시 발표하고 이래서 좀 그런 소로우를 만나고, 또 소로우와 더불어 그 소로우에게 영향을 미쳤던 에머슨, 스승 에머슨, 또 나다니엘 호손이나 또 뭐 멜빌, 또 휘트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연관되어 있고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 콩코드나 보스턴에서. 그리고 또 미국 독립기념일과 소로우 생일을 같이 껴서 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이네요, 언니. 예, 일부러 날짜를 그렇게 잡아서 그 콩코드에서 소로우 생일이 7월 11일인가 12일인데 그때 소로우 학회가 열린대요. 그래서 거기도 가고, 또 독립기념일 행사가 어떤지, 그 지역이 미국 독립 전쟁의 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여튼 소로우가 단순히 월든 호숫가에 통나무집 짓고 2년 동안 실험적인 자급자족을 했던 그런 자유인일 뿐 아니라 시민의 불복종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시민운동이나 노예제 문제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미국 초기에, 저는 지금의 미국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미국이 처음 생성될 때 미국 정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런 것들도 좀 배우고 싶고요. 예. 미국 얘기하다 갑자기 나주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아까 언니랑 만나서 언니가 정말 여기 사는 사람처럼 골목에 있는 곰탕집을 갔었어요. 정말 곰탕집이 한 집 나란히 있어서 난 여기가 다 장사가 되나 했는데 다 장사가 된대요. 근데 이게 맛있는 집도 잘 알지만 나주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나주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주나 씨.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어요. 전남 지역 나주 근처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아까 거기 주차장 그쪽이에요? 아, 여기 나주에 곰탕집 많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광주 살면서 그 되게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광주에도 물론 맛있는 집 많은데 이상하게 그 상징적 음식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원래부터 국밥, 곰탕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주곰탕을 먹으러 일부러 막 여름에,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뚫려서 굉장히 좀 가까워졌는데 옛날에는 한 40분 넘게 걸렸어요. 50분 가까이 잡고 와야 돼요. 그런데 땡볕에 갑자기 지치면 갑자기 나주곰탕 한 그릇을 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은 이상한 막 그 생각이 솟구치는 거예요. 너무 여기서 너무 잘 보이려는 방송하는 아니에요. 사람들처럼. 정말 이건 진심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나주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아니 그래서 너무... 그 혼자서 그것도 혼자서 떼양볕에 나주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그 저기가 있었어요. 재래시장이. 그 재래시장 안에 있는 그 남평 할매 곰탕집, 거기가 제일 공감하시네요, 오늘 얘기 중에. 그래서 제일 단골이고, 그래서 옛날에 그 시장 한켠에 있는 곰탕집에 와서 그 옛날 할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내 단골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며느리가 이제 이 국자를 쥐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한 그릇을 먹고 나면 뭔가 이렇게 한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근기가 제 안에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나주를 많이 왔고요. 그리고
하여튼 광주에 살면서 좋은 것은 한 30분, 1시간만 나가면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쏘다닐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어두워진다는 것이라는 시집 낸 직후에 와서 사라진 손바닥부터 시집을 지금 이제 한 3권 냈나 4권 냈나 하여튼 근데 거기에 보면 나주뿐 아니라 광주 전남을 웬만한 데는 다 훑고 다닌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 를 많이 만난 거 이런 것도 광주 살면서 누린 복 중에 하나죠. 전 나주역에 내려서 무인텔이 가장 먼저 보였는데.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저는 와 저렇게 큰 무인텔이 저 누가 가나 이런 저기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나와서 같이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마무리하는. 무슨 그런 거 해야 돼요. 여기 의무예요, 그래요? 언니. 네.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메르스다 뭐다 이렇게 요새는 진짜 너무 한국 사회가 어수선하고 정말 이렇게 혼탁하고 숨을 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절에 글을 쓴다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되고 말의 힘이 참 어쩔 때는 참 세다고 생각하다가 어쩔 때는 참 무기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떤 우리를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에서부터 그 구할 수 있는 힘이 저는 또 다른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언어 그리고 또 다른 언어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침묵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시집은 별로고요. 그게 좋은 시인들 많으니까 그 시집을 좀 많이 읽으시면서 많이 사주세요.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나이덕 시인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 1부 작가의 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한 분의 오늘 초대 손님이 와 계세요. 적 같은 것들은 옆에도 못 가는 특별한 손님 하림 씨의 무대를 보고 저는 2부에서 소설가 이기호 선생님과 함께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수 하림이고요. 저도 앉아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머리가 화나니까. 저는 오늘 이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에 노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나주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이제 고향을 팔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 지역에 오면 고향이 광주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이 문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놓고 제가 오늘 날씨도 좋고 비가 오는 날씨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주는 사실 처음 왔는데 고즈넉하게 아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남쪽에 또 이런 느낌의 도시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를 느끼면서 곰탕 한 그릇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대바람 소리 그 굉장히 감명 깊게 그 드라마를 쭉 들으면서 첫 곡으로 뭐를 할까 하다가 발표되지 않은 곡이지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많은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아까 저는 그 할머니의 그 어떤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서 사실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밤의 강가에서라는 제 발표되지 않은 노래가 있는데 한번 여기는 또 시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 감상하기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밤의 강을 따라 걸어가오 강물은 달빛
아래 붉게 빛나고 숲속을 걸어온 그대의 젖은 발이 빛나오 숲속을 걸어온 그대의 젖은 발이 빛나오 떠난 우리 사랑은 별이 되고 새벽 하늘 아래 사라지는 그 순간 잠들지 못하는 그대여 새로운 꿈을 꾸어 떠나지 못하는 그대여 다시 사랑을 하오 이 밤의 강을 따라 걸어가오 강물은 달빛 아래 붉게 빛나고 숲속을 걸어온 그대의 젖은 발이 빛나오 숲속을 걸어온 그대의 젖은 발이 빛나오 잠들지 못하는 그대여 새로운 꿈을 꾸어 떠나지 못하는 그대여 다시 사랑을 하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고 박수 더 받게 하려고 했는데 저런 게 연예인인가 봐요. 저는 노래 들으면서 사랑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배철수 아저씨가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6.25 때도 전쟁통에 다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사랑이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많이들 사랑하고 사셨으면 좋겠고 문장의 소리와 더불어 라디오 명작 극장이 함께하는 나주 특별 공개방송 작가의 방 2부는 일부에 출연하셨던 나이덕 시인의 옆동에 사시는 광주집 옆동에 사시는 이기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호라고 합니다. 이기호 선생님 잘 아세요? 안다고 해야지 이럴 때는. 제가 잘 모르실 수도 혹시 있어서 제가 프로필을 먼저 좀 읽어드리고 편하시죠 그게? 네. 네. 1972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추계예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 공모에 단편 버니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제가 왜 읽으려고 하는지는 요 다음에 책 제목들 때문이에요. 소설집으로 최순덕 성령충만기,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김 박사는 누구인가, 그리고 장편 소설로는 사과는 잘해요, 처남들의 세계사가 있다. 또한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학생들과 함께 소설을 공부하고 있다. 제가 잘 읽었나요? 네, 잘 읽었습니다. 제목 다 특이하지 않아요? 왜 그런 제목들을 지으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그 제목들이 힘드시죠? 저한테... 지금 기다리느라 힘들어 지쳤죠? 저는요 지금 아까 와가지고요 이 순서 보고요 왜 나한테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지난번에도 한번 EBS인가에서 무슨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제가 마지막이어서 내가 조용필과 같은 존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 바로 앞에 초대 가수가 에디킴이라는 분이 나오셨거든요. 누구의 가수예요? 나 몰라. 저도 몰랐는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 팬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노래하시고 다 갔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7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들도 제 팬들이 아니고 그 에디킴 팬들인데 민망해. 내가 너무 좀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아주 착한 애들 7명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책을 하나도 안 읽고 저 사람은 뭘까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더 센 분이 오셔가지고 아까 하림 씨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렵더라고 표정이. 근데 사실 저희가 좀 시간이 짧은데 한 분 한 분 모셔서 2시간을 들어도 시간이 모자랄 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오늘 잼을 드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짜배기 이게 과육 상태가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요. 이 양반보다 이 양반의 와이프를 더 좋아하고 미쳤냐 네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네 결혼식에 가려고 제가 빨간 스커트를 사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전에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문장의 소리 DJ를 2007년에 앞서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긴 이렇게 후져 보여도 10년째 됐는데 2005년 5월 30일 날 첫 방송이 됐었어요. 그때 김선우 언니가 사회 DJ를 하셨고 그 이후에 한강, 이문재, 이기호, 그다음에 김애란, 김중혁, 황정은, 최민석 맞죠? 네, 맞습니다. 누가 빠진 사람 없어요? 그다음에 저예요. 2007년이면 도대체 이게 뭐지? 할 때일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거의 팟캐스트로 치면 문인들이 뭘 한답시고 빨리 하긴 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때 어떠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흑역사 중에 하루였는데 그땐 정말 듣는 분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가지고 홍대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주 허름한 그 지하 작업실에서 허름하다고 하면 안 돼. 저희 주인이 있어요. 네. 지금 저 엔지니어 선생님하고 조현호 시인이 그러니까 PD였고요. PD가 조현호였으니.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발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버벅거리기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주 편하게 그 녹음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나주에 와가지고 공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그래도 벽이라는 게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이 벽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는 뭐 우리 사이에 벽이 있네 뭐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지만 이 벽이 있는 곳에서 공개 방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제가 첫 공개 방송을 했던 데가 경기도 여주의 세종대왕릉 앞에서 그 뒤에는 이렇게 세종대왕릉이 정말 그 봉분이 이렇게 있고요. 상징적이네요. 한낮에 거기에다가 그 한글의 날 특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저를 이렇게 2시간 동안 세워놨습니다. 떼학볕에. 그때 초대 손님 누구였어요? 초대 손님이 은희경과 박범신 작가님이셨는데 굉장히 짜증내고 가셨어요. 그렇고 그 다 앞에는 그 여주에서 동원한 할머님들이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봐도. 그러니까 언제 트로트 가수가 나오나 이런 걸 계속 기다리고 계셨는데 결국 안 나와가지고
짜증 내서 이렇게 가신 기억도 나고요. 그게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정말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죠. 생활을 하려면. 예. 그것 때문에 흑역사라는 거예요. 2007년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예, 결혼을- 제가 막 결혼해서 아이가 막 생겼을 때여가지고 정확한 직업이 없었고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의뢰가 들어오고 뭐 혹은 어떤 글을 써달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글이든 혹은 어떤 매체든 먹고 살아야 돼. 예, 다 썼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지금 같아요.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 김경주 시인이 지금 그러고 아, 있어요. 예, 그런 것 모든 같습니다. 의뢰가 오면 다 하고 있어요. 갑자기 애가 둘이 돼서. 예. 저한테 그 이기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남의 말을 잘 들어줘요. 추임새가 좋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지는 게 있어요. 그 여자를 잘 꼬시겠죠. 그래서 어린 여자랑 사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 잘못했어요, 저?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애가 셋이에요. 아이 셋의 아버지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예, 흑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냥 좀 뭐 여전히 또 아이들의 육아랄까 뭐 혹은 계속 지금도 보니까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하고 듭니다. 있다가 애기한테 전화 오면 애기가 돼요. 그 애랑 똑같이 친구가 돼서 나도 저런 남자가 있으면 해야지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흑역사를 같이 겪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 판에서는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읽어드린 프로필에 보면 교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함께 소설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도 여기가 이제 저희 학교랑 가까운 곳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분도 제 제자가 한 명 진짜요? 있고 저기에 제 제자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반응이 미약해 반응이. 교수님이 말할 때마다 박수를 쳐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 친구들은 하림을 보러 왔기 때문에 하림 씨를 보러 왔기 때문에 부인도 안 해요. 부인도 안 해요. 저 때문에 여기를 안 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렇게 같이 뭘 내가 많은 것들을 알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제가 뭘 지도하거나 뭐 이런 느낌보다도 저 그냥 똑같은 느낌이에요. 학생들하고 어떤 차원에서는 이게 뭐 겸손을 떨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뭐 앞에 나이덕 선생님도 계시지만 문예창 작가 선생들이라는 분들은 어떤 이론서를 갖고 그것들을 이론적으로 정립시켜가지고 계속 공부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좀 익숙해지거나 혹은 반복의 패턴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주로 텍스트가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꼭 이것들이 미리 좀 글을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좋겠는데 꼭 뭐 발표 전날 혹은 발표하기 2, 3일 전날 줘가지고 선생으로 하여금 그 흑사병 같은 문장들을 그 뭐랄까요 그 전날에 막 밤을 새면서 같이 읽게 만들고 도무지 얘가 뭔 소리를 한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면 또 그것들을 막 또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 또 그러면서 강의 시간에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공부가 내가 모르는 것들을 갑자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참 놀라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느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서울에서 만났고 일산 집에서 만났었고 네. 그러다 광주 집은 제가 아직 못 가봤잖아요. 예, 예. 광주 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계신데 얼마나 됐죠? 지금 8년 차입니다. 벌써 8년 됐어요. 예, 저 예. 광주대 한번 가보고 놀랬었어요. 짝퉁 인도인 줄 알았어요. 건물들이 막 너무 조잡스럽고 조각스러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 아니 난 충격받 이게 학교인가 이런 마음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교수를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미안하지만 있어요. 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외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건물도 굉장히 이게 나름대로 뭐지 싶어가지고 컬러풀해가지고 그 빨간 벽돌을 이 높은 그 이 동그란 대느냐고 뭐 돔 이런 거 너무 이상해가지고. 약간 그 무인텔 같은 느낌 아, 아닙니까? 제가 그때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모텔을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해놨냐고 이런 말을 그때 죄송해요 했는데. 괜찮습니다. 네, 예. 8년째 있잖아요. 예. 힘들죠. 예, 힘듭니다. 가장 예. 힘든 일이 역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학생들을 같이
학생들 글을 읽고 그 이전에 학생들을 또- 모아오는 일이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행정적인 일들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행정적인 일들인데 행정적인 일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게 만드는 일은 아이들의 연애사나 혹은 아이들이 뭐 밤늦게 이제 술에 뭐 취해서 술 취해서 저한테 행패 부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의 그 어떤 그 감정의 어떤 에너지의 낭비랄까 혹은 낭비? 소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낭비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진심으로 낭비 저기는 그래도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고요. 저 친구 외에 그 아주 많습니다. 그 정말 메르스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애들한테도 지금도 대놓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혹은 5월 달마다 학생들하고 축구를 해야 돼요. 왜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들이 어디나 문학하는 쪽은 남학생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11명을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선생도 함께 뛰어야 되고 그 축구를 어디서 하는 거야? 학교에서 학교 시합 뭐 이런 것들로 하고요.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린 사람이 없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렇게 부여해 주고요. 그게 문예창작과 학생들의 축구 시합이라는 것이 인간의 축구 시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무슨 토목공학과 뭐 이런 데랑 붙으면 11대 0 뭐 이렇게 지거든요. 그러면 가슴 속에 구멍이 커다랗게 뚫립니다. 학생들 가슴 속에. 여학생을 끼면 안 돼요? 너 차별대우 아니에요? 근데 여학생들은 못 뛰게 하는 어떤 그 규칙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있으니까. 게? 근데 그 여학생들도 그걸 보고 있죠.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과는 왜 저 모양일까 하면서 가슴 속에 무슨 폐허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폐허의 힘으로 글을 씁니다.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굉장히 그 교육적으로도 훌륭한 것들이 그 문예창작과 축구고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조선대 문예창작가랑 축구 시합을 할 때가 있어요. 조선대 문창과 남학생이 많은가요, 언니? 아니,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모아와요? 신영철도 뛰고 그럽니다. 진짜? 걔가 어떻게 발길질은 할 줄 알아? 드리블은 해, 걔가? 그래서 근데 안 좋은 게 이제 조선대랑 이렇게 광주대랑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면 굉장히 용호 상박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피 튀기는 예, 우리랑 그래가지고. 일본이랑 하는 거 같은 예, 느낌이구나. 아이들한테 안 좋은 어떤 환상과 그 판타지 같은 것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자칫 그 문학이 로맨스나 그쪽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대하고는 가급적 네.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아니 저도 문창과 다닐 때 저도 예대에서 꼭 그런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저희 선배들은 안 뛰어요. 그냥 나가는데 근데 저는 승부욕이 있는 편이라 제가 육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어달리기 나가면 무조건 우리 과가 1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스타트를 1등으로 끊어놔도 꼴등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너무 화가 나는데 그 별로 화가 없어. 예. 뒤로 가서 욕이나 하고 그런 것만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문창과를 다니던 시절이 몇 년도죠? 91년도에 대학을 처음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이 2015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의 문창과 지금의 문창과에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사실 그 이쪽 지금 이런 아까 나이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시대에 문학하겠다고 오는 애들은 뭔가 좀 이상한 애들입니다. 심각하게 병이 있거나 뭐 혹은 왕따이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 같은 것들을 따라가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학생들의 관계랄까 혹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문예창작과에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문예창작과에 처음 들어가서 제 동기가 강정이었거든요. 강정 시인이었거든요. 그 지금도 기억나요. 그 강정 시인의 그 아주 냄새나는 자취방에서 둘이 이렇게 뭐 몇 명이서 같이 맥주를 마시고 소주를 마시던 기억들이 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 그 학교 주변에 자취방을 가볼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가정 방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과연 2015년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 양말을 신고 아이들 자취방 장판을 밟으면 이게 떨어질 때마다
무슨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나요. 찌그덕 찌그덕 소리 같은 것들이 하도 나요. 안 닦아가지고. 예, 그렇죠. 뭐 그런 느낌들은 제가 이제 뭐 91년도에 느꼈던 그 감수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학이 뭘까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냥 아이들을 망치고 사람을 망치는 느낌 같은 것들이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얘들이 그냥 다른 과로 전과를 시켜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혹시 학생들 중에 돈 꺼달라는 애들 없어요? 아니 문창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광주대 친구들은 아직 없었는데 안 그래요? 예,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예전에 시간 강의 할 때 어. 시간 강사 할 때 그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그런 학생들이 한 2명 있었습니다. 꺼졌어요? 예, 뭔지 모르고 꺼졌는데요. 그건 이제 다단계였던 것 같아요. 학생이 다단계에 가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그 친구는 구출되고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돈 받았어요 돈? 아, 못 받았죠. 아니 문창과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도 그랬니 저도 그랬니 이랬는데 돈 꺼달라고 이렇게 애들이 오는데 연기력이 너무 뛰어난 거야. 이게 말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안 꺼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른 과에 없는 분위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쭤봤고 그 원래 고향이 원주 강원도 원주고 서울을 거쳐서 지금은 광주에 네, 맞습니다. 살고 계세요. 네. 원주, 서울, 광주 어떠세요? 뭐 원주에서는 글을 쓴 적이 거의 없고요. 원주에서는 거의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어떤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냥 뭐 아주 말 안 듣고 그냥 점수 맞춰 대학 간? 그렇죠.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놀았던 것 같고요. 뭐 서울에선 글을 썼고 그 뒤에 광주로 내려왔는데 광주에 내려올 때는 조금 뭔가 마음이 좀 지쳐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막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또 아직 신인 작가였고 뭐 그랬는데 또 생활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광주에 이렇게 느닷없이 정말 예상도 할 수 없었던 곳에 또 이곳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 평론하는 김영중 형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형이 뭐 그렇게 이렇게 살뜰하거나 그렇지, 살갑진 않지. 살가운 분은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정말 뚝 떨어지니까 또 처음에는 무슨 휴가를 온 것 같이 좀 평온해진 듯한 느낌도 좀 있었고요. 돌아보니까 서울에 있었을 때보다 이쪽에 와가지고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정말 같아요.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했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꾸준히. 예, 그랬던 힘들 같은 것들을 제가 이 도시에서 받았고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요, 이 도시가 저한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뭐 제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이 도시의 어떤 감수성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고요. 사실 뭐 어느 도시나 이마트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 이마트 있으면 다 뭐 거기가 뭐 저기 고창이든 뭐 부산이든 원주든 다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그럼에도 밤마다 저를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고 또 혹은 서울에서는 늘 있었죠. 예, 늘 치우라고 술 먹은 애 치우라고. 늘 술을 안 먹거든. 그 옆에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늘 저를 불러내고 혹은 저를 뭐 이런저런 공식적인 행사들이나 뭐 이런 쪽에 쫓아갈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 도시에 오니까 서울 쪽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쪽에서 많이 감안을 해줬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온전히 저한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마련해준 도시 뭐 이런 느낌을 줍니다. 예. 그 저하고 등단 동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벌써 예. 16년 작가가 된 지 16년이 됐어요. 예. 습작기까지 포함하면 꽤 오래됐죠. 예,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뭐 작품이 많은가요? 아니요, 적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쉽게 안 내잖아요.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 연재를 하고 계세요. 예. 이기호의 짧은 소설. 예. 아까 물어보니까 원고료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지만 휴대폰으로 많은 것들을 검색하시고 많은 걸 보시잖아요. 제가 아까 그거를 저는 익숙치가 않아서 모든 걸 출력을 해서 보는데 기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잘 보이더라고요. 그 동아일보 연재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2014년부터 연재. 예. 동아일보 연재는요. 사실은 학교에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잡다한 칼럼 같은 것들이나 에세이 같은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1, 2년 3, 4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
신문에다가 쓰는 칼럼들은 굉장히 시의적인 것들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아는 척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런 문장들을 막 또 조합시키는 지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칼럼을 부탁했는데 아 처음에는 네, 칼럼을 동아일보 쪽에서는 부탁을 했는데 그냥 제가 그러지 말고 짧은 소설로 갑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더 좋다고 몇 매 정도 해가지고 돼요? 10장에서 12장 사이인데 아니 보기가 딱 좋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휙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아마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작가들이 평상시에도 늘 문학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 같지만 작가들의 감수성이 가장 폭발하는 순간들은 마감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마감하는 날 폭발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에너지가 10장에서 12장 사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아일보도 내일 마감입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오늘 이 풍경을 가지고 소설을 뭐 지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돼야 되는구나. 내일쯤 되면 폭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1년 넘게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늘 폭발할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도 버티고 긴 있습니다. 장편, 긴 소설을 쓰는 사람한테 10매 정도의 소설은 오히려 어렵잖아요. 이 옆편이 되게 어려운 거였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아닌가요? 예전에 김민정 시인도 같이 한국일보의 기류의 이야기라는 3.3장 원고지로 680자를 휴대폰으로 썼죠 저는. 네, 저는 그래요. 장편으로도 1000장 넘게도 써본 사람이지만 3.3장도 똑같은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언어를 좀 더 압축해야 되고 또 그 사건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또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데는 돈의 힘이죠. 예, 그것도 있고요. 연재료의 역시 힘이겠죠. 연재료의 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정말 마감의 힘입니다. 마감과 돈의 힘이죠. 그 제가 작년 이맘때 이제 그 두 번째 장편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남들의 세계사. 예. 차남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차남들의 세계사가 나왔는데 그 소설 속에서 작가가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걸어요. 이 책을 턱을 괜 채 들어보아라. 윗몸 일으키기나 목 운동을 하고 읽어보아라 하는 식으로 독자들한테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문구가 나올 때가 한 10장에서 12장 그때였구나. 사이였는데 네네. 실제로 제가 이제 글을 쓰다가 힘들어서 뭐 스트레칭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썼는데 독자들도 이런 소설들을 한 봉에 쫙 읽으려면 조금 뭐 약간 쉴 틈도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그 소설이 약간 객관적 시선으로 좀 어떤 사건들과 인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좀 끊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구들을 조금 일부러 좀 넣었던 것 같아요. 그 이기호 작가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떠올리는 것이 유머. 제목에서 아까 느껴지셨지만 성령 충만기 막 이런 거 제목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안 어려워요? 아니 난 어려울 것 같아. 제목으로 하기인데 소설가는 아니지만 경쾌하고 이제 우스꽝스러운 인물들이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품절 상태인 이 양반의 에세이를 제가 만들었었어요. 독고다이라는 걸 제목을 달아가지고 만들어서 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 매일 연재였기 때문에 좀 알았던 것 같은데 근데 좀 변화가 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차남들의 세계사로부터는 아마 이제 그게 광주에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좀 그런 변화들이 조금 더 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이제 뭐 아까 나이덕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도 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모든 작가들이나 시인들 언어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고 이렇게 싸우거나 혹은 무언가를 상정해 놓고 글을 쓴다면 그것은 뭐 다른 작가의 글이나 혹은 뭐 아주 뭐 고전들의 작품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전작품인 것 같아요. 그것들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혹은 거기에서부터 내가 얼만큼 변할 수 있는가 그 끝없는 그 변화의 과정 뭐랄까요 종결 없는 어떤 생성이랄까요 뭐 이런 지점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였고 물론 저도 지금도 말하자면 웃기는 얘기를 쓰고 싶고 혹은 그래야지 좀 글을 쓸 때도 조금 기대치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매번. 기쁨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세계를 또 다시 가서 그 세계에서 한다는 것은 약간 제가 좀 졸렬해 보이기도 하고 독자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 변화의 과정에 그 어떤 제 스스로는 굉장히 그 변화하려고 몸부림치었던 과정들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작품집 그리고 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장편 소설 계속 변화가. 뭐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마지막으로 나온 소설집이 이제 김 박사는 누구인가 힘들었던 맞습니다. 문지를 살짝 먹여 살렸다고 전 들었는데 그 단편 예. 제가 소설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단편이 있고 장편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막상 두 개를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셨잖아요. 어떤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단편은 조금 그 어떤 순간적인 감각이랄까요, 영감이랄까요, 뭐 이런 힘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장편은 조금 더 커다란 공부들과 또 설계도 같은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요,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장편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장편이 훨씬 더 쉬워지셨어요. 예, 좀 장편을 더 쓰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이 더 많아졌고요. 단편에 들이는 에너지들이 저는 사실은 장편에 들이는 에너지만큼 소모가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 출판사 편집자들이 득달같이 다 전화할 거예요. 장편 계약하자고.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그 원래는 제가 낭독을 좀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 문장의 소리 그 4대 DJ쯤 됐는데 그때 흑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이것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 작가분이 저한테 낭독할 거리를 준비해 오라고 했는데 그냥 까먹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책도 안 갖고 와버렸고요. 왜냐하면 또 저는 그 소설책 낭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라디오 명작 긍작처럼 전작을 다 읽어주는 거라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뭐 시도 아니고 나이덕 선생님 시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제 거는 문장이 아름답지도 않아요. 제 독고다이를 들고 올 걸 그랬나 봐요. 아니 그리고 어떤 소설도 이렇게 말하자면 이 서사를 다 알아야지 어떤 부분을 읽으면 공감되는 지점들도 있고 또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어느 부분만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뭐 그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나이덕 선생님하고 한중 작가 대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한중 작가 대회를 갔다 왔어요. 고통스러운 데를 다녀오셨구나. 예, 그래서 그 뭐 말하자면 그 양꼬치엔 찡따오 걔네들 앞에서 이렇게 저기 제 작품을 낭송을 했거든요. 한국말로. 그 중국 애들이 이렇게 쟨 뭐라 한 걸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도 없잖아. 예, 그리고 중국 그 티베트 작가애가 또 그 중국말로 이렇게 니아마 말면서 낭독을 막 해요. 이게 막 이게 크죠. 예, 그걸 또 나도 쟨 뭘할까라는 생각으로 서로 제가 작가인가 혹은 뭐 뭔가. 공안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뭘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대신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그 청취자분들 또 와주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지금 사실은 한국 문화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해놓으면 다음 주부터 방송에 출연하는 소설가들 어떻게 해? 왜요? 낭독하면 이상한 거라며. 그리고 애들 어떻게 할 거야? 그 한국 문학 소설가들 중에서 문장이 굉장히 훌륭한 소설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제목 들으신 것처럼 뭐 차남들의 세계사, 김 박사는 누구인가, 성령충만기 뭐 이래가지고 문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소설 말고 다른 작가들 소설들을 많이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며칠 동안 계속 답답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도 계속 마음이 찜찜했고요. 요새 한국 문학을 둘러싼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 혹은 조롱이나 혹은 멸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한국 문학을 뭐 하고 있는 한 사람이고 또 그것들이 지금 주체가 된 어떤
문장의 소리라는 이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을 초대 손님으로 나오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소설이 꼭 그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문학이라는 것들은 타인의 삶에 혹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소설을 읽는 행위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거의 망나니처럼 살았거든요. 부모님 개망나니였죠. 또 그렇다고 또 그냥 담배 조금 피고 뭐 그냥 연애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의 약간의 망나니 짓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저라는 개인 외에는 굉장히 세계의 중심에 저를 뒀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폭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문예창 작가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주옥 같은 한국 소설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조금씩 변해왔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또 제가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들이 그나마 조금씩 넓어졌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가끔씩 그 노트북에다가 소설을 쓰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소설을 내가 써가지고 혹은 소설을 읽어서 내가 타락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만큼이나 지금 망가지지 않은 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한국 문학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한쪽 단면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한국 문학 전체가 비판받거나 멸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상황일수록 한국 문학을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이 읽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하려는 말을 이규호 작가님이 해주셔가지고요. 더 긴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클로징을 해야 돼요. 가셔야 돼도 좀만 참아주세요. 빨리 읽을게요, 제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예상 때문에 그 예상과는 다른 일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다. 그것이 소설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차근차근 플롯을 뒤집어 보면서 빗나간 예상들을 이해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릴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의 우리는 언제나 허둥거리다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도 모른 채 또 다른 예상 속으로 빠져버리기 일수다. 가방에서 꺼내 읽어드린 한 권의 책.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이기호 소설가의 책 김 박사는 누구인가에서였습니다. 나주에서 문장의 소리와 라디오 명작극장이 함께한 특별 공개 방송 이제 모두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